이것이 전부 그 거지 선비놈의 짓이란 말이냐? 한양에서 손꼽히는 거상 박만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창고마다 가득 쌓아둔 비단과 물건이 하룻밤 사이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내가 혼수로 가져오는 미녀를 팔아 만든 고작 새냥. 5번 과거에 떨어지고 아이에게 고기 한 점 먹이지 못했던 한 선비가 그 새냥을 쥐고 장터에 나선 것이 전부였습니다. 고작 새냥을 들고 대체 무슨 수를 썼기에 한양 최고의 거상이 무릎을 꿇고 자신이 거상이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야사집에 전해 내려오는 가난한 선비가 세상을 뒤집은 사연을 재구성한 창작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50여 년 전 영조 임금이 다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한양 도성방 서소문 근처에 허름한 셋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방 안에 한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은 서경준. 충청도 공주 땅 양반가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으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뒤 형들에게 밀려 한 푼의 재산도 물려받지 못하고 한양으로 올라온 사내였습니다. 나이 30이 넘도록 과거에 5번이나 낙방한 이 사내는 언제나 책상 앞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는 그의 아내 김씨가 흐릿한 등잔불 아래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삭바느질로 겨우 입에 풀칠을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방 한 구석에서 5살배기 아들 동이가 누더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녁밥은 보리죽 한 그릇. 그마저도 동이에게 먼저 먹이고 부부는 물로 배를 채운다였습니다. 책 속에 성현은 많았으나 주머니 속에 돈은 없었습니다. 글을 읽는 눈은 밝았으나 세상을 읽는 눈은 아직 뜨이지 않은 사내였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서경준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나섰을 때 이웃집에 사는 정영감이 먼저 와 앉아 있었습니다. 정영감은 젊은 시절 팔도를 누비던 보부상 출신이었습니다. 지금은 늙어 다리가 불편하여 은퇴했지만 한양 장터의 속사정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는 노인이었습니다. 서서방, 얼굴이 말이 아니구만. 정영감이 서경준의 수척한 얼굴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어젯밤에도 글을 읽었나 보구먼. 그 글이 밥이 되면 자네는 벌써 정승이 되고도 남았겠구만. 서경준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영감님, 글을 읽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허허, 세상에 글만 읽어서 되는 일이 어디 있나. 정영감이 느릿느릿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젊었을 적에 보부상으로 팔도를 떠돌 때 스승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정영감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옛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장사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이니라. 서경준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뇨? 그렇다네.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탐하는지, 무엇에 허세를 부리는지, 그것을 읽을 줄 알면 세상에 못할 것이 없다는 뜻이지. 서경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감님, 저는 선비입니다. 장사는 천한 것 아닙니까? 정영감이 피식 웃었습니다. 천하다고 밥을 굶는 것이 천한 것이지 제 힘으로 먹고 사는 것이 어찌 천하단 말인가. 그래도 선비가 장사판에 나서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습니까? 체면이란 남이 세워주는 것이지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란다. 남이 세워주는 체면은 바람 한 번에 무너지지만 제 힘으로 세운 체면은 태풍이 불어도 끄떡없는 법이야. 서경준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선비였고 언젠가는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을 얻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감님. 하지만 저는 글로 세상에 나갈 겁니다. 정영감이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자네 뜻이 그러하다면 할 수 없지. 다만 기억해두게나.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서경주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얼마나 큰 가르침이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서경준이 사는 서소문박 동네는 한양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새빵 열채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빨래줄에는 언제나 누런 옷가지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웃에는 박 씨네 두부장수, 최 씨네 엿장수, 오 씨네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모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웃들 사이에서도 서경주는 유별난 존재였습니다. 저 양반은 또 책 읽고 있네. 배는 고라도 책은 놓지 않아. 밥통 선비라니까. 이웃들이 수군거릴 때마다 김씨 부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서경주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책을 펴고 해가 지면 책을 덮었습니다. 그것이 서경준의 하루였습니다. 김씨 부인은 새벽부터 바느질감을 받아와 밤늦도록 바늘을 놀렸습니다. 한 달에 겨우 한 양반. 쌀 사고 땔감 사고 새빵 삭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배고파요. 5살 동이가 배를 움켜쥐고 울먹일 때마다 김씨 부인은 돌아서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경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는 책 속에서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과거에 급제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한양도성에는 서경준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사는 자가 있었습니다. 종로거리. 한양에서 가장 번화한 이 거리의 한복판에 거대한 상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만석상단. 주인의 이름은 박만석. 한양에서 5 손가락 안에 드는 거상이었습니다. 박만석의 상단은 포목, 약재, 곡물, 생필품까지 안 다루는 것이 없었습니다. 종로거리의 점포 10곳 중 4곳이 박만석의 소유였습니다. 하인만 50명, 창고만 12채. 비단옷의 가끈은 은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내에게는 큰 흠이 있었습니다. 이복의 김첨지, 지난달 빌린 돈 이자가 밀렸구먼. 박만석이 살진볼을 실룩거리며 말했습니다. 나리, 한 달만 더 말미를 주십시오. 장사가 안 되어서. 안 된다네. 이자 못 내면 자네 가게를 내놓든가. 내 물건을 받아서 팔든가. 나리, 그러면 제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건 자네 사정이고. 돈은 돈이야. 인정의 돈을 빌려주면 거지가 되는 법이지. 박만석은 가난한 상인들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가게를 빼앗았습니다. 그렇게 빼앗은 가게가 종로거리에만 7채. 상인들은 이를 갈았지만 감히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박만석에게는 든든한 뒷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좌수 날이 오늘도 좋은 비단 한 필 들여놓았습니다. 오, 그래. 역시 박 주사는 물건 보는 눈이 있단 말이야. 한성부 좌수 이덕재. 양반이라곤 하지만 녹봉은 적고 씀씀이는 커서 박만석에게 손을 벌리는 처지였습니다. 박만석이 비단과 은을 바치면 이 좌수는 그 대가로 관의 힘을 빌려주었습니다. 이 좌수의 허세는 한양에서도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팔대조가 영의정을 지낸 안동이 씨란 말이다. 입만 열면 족보 자랑이었습니다. 실제로는 가세가 기울어 새빵살이에 가까웠지만 겉으로는 양반의 체면을 사느라 빚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성박, 관할, 현감, 조익수. 백성을 살피는 것보다 제 배를 불리는데 혈안이 된 탐관오리였습니다. 박만석이 매달 뇌물을 바치면 조현감은 박만석에게 불리한 소송을 눌러주고 세금을 봐주었습니다. 셋은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한양 장터를 쥐락펴락하고 있었습니다. 저것들이 다 한 통속이야. 장터 상인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만석한테 밉보이면 장사 접어야 돼. 이 좌수가 뒤를 봐주니 어쩌겠어. 현감나리까지 한 팬이 하소연할 데도 없고 장터의 가난한 상인들은 이를 갈면서도 꼼짝 못했습니다. 박만석이 물건값을 올리면 따라 올려야 했고 내리면 따라 내려야 했습니다. 그의 상단에 밀려 문을 닫는 가게가 한 달에 한두 곳씩 생겨났습니다. 서경주는 이런 장터의 사정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선비였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은 이 가난한 선비를 장터 한복판으로 끌어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서경준이 여느 때처럼 책상 앞에 앉아 논어를 읽고 있었습니다. 책 읽는 소리가 나직이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바느질을 하던 김씨 부인이 바늘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단호했던지 서경준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씨 부인의 눈이 붉었습니다. 서방님, 왜 그러시오? 10년입니다. 김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집 온 지 10년. 서방님이 과거에 급제하시면 세상이 바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5번을 떨어지셨습니다. 5번이나요. 서경준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부인, 이번에는 반드시. 또 이번에는, 매번 이번에는, 그 이번이 도대체 언제 오는 겁니까? 김씨 부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오늘 동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어머니, 왜 우리 집에는 고기가 없어요? 라고 했습니다. 5살짜리가 고기 맛을 모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으니까요. 서경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칼로 도려내는 듯 했습니다. 김씨 부인이 방구석으로 가더니 보자기에 싸둔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주머니를 펼쳐 보이니 그 안에 엽전새 꿰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세냥입니다. 혼수로 가져온 은비녀를 팔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것이지만 동이가 굵는 꼴을 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서경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은비녀가 김씨 부인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방님, 부탁입니다. 김씨 부인이 세냥을 서경준의 앞에 놓았습니다. 글로 안 되시면 장사라도 하십시오. 이 돈으로 무엇이든 해보십시오. 서방님은 머리가 좋으신 분입니다. 글 읽는 데만 쓰시는 그 머리를 세상에 한번 써보십시오. 서경준이 세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엽전새 꿰미. 아내의 혼수를 팔아 만든 전 재산. 이것마저 안 되시면 김씨 부인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경준은 그 뒷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마저 안 되면 그때는 정말 끝이다. 그날 밤 서경준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세냥이 든 주머니를 쥐고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 밥이 되느냐는 아내의 말이 먹물처럼 가슴속에 번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서경준은 우물가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비가 장사를 한다. 그 생각만으로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양반이 천한 장사판에 나서면 뭐라 하겠습니까? 친척들이 알면, 동문수확한 벗들이 알면 서경준이가 결국 장사꾼이 되었다더라. 역시 몰락 양반은 끝이 없구만. 창피함에 이가 갈렸습니다. 그때 정 영감이 지팡이를 짚고 나왔습니다. 서서방, 아침부터 얼굴이 왜 그런가? 영감님. 서경준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장사를 해볼까 합니다. 정 영감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호, 글만 읽던 양반이 장사를. 아내가 은비녀를 팔아 세냥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장사를 해보라고. 정 영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냥이라. 쉽지 않은 돈이네. 하지만 저는 장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건 하나 사본 적도 없고 값을 깎아본 적도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그래서 두렵다는 건가? 서경준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두렵습니다. 체면도 그렇고 세냥을 날리면 정말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정영감이 한참 서경준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서방, 체면이 밥을 먹여주더냐? 자네 아내는 은비녀를 팔았다고 했지. 혼수품인 은비녀를. 그 여인의 체면은 어디 갔겠나. 남편 하나 믿고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은 거야. 서경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체면이 무너지는 것이 두렵다고. 하지만 서서방, 자네 아이가 굶는 것은 두렵지 않은가. 그 말에 서경준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영감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한 가지 알려주지. 장터에 나가거든 먼저 사흘을 아무것도 사지 말고 그냥 보기만 하게. 사람들이 무엇을 사는지, 무엇을 버리는지, 누가 웃고 누가 우는지 그것만 보면 길이 보일 테니. 사흘을 그냥 보기만 하라고요? 그렇네. 장사꾼의 눈을 먼저 뜨게나. 서경준이 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 김씨가 바느질을 하다 말고 올려다 보았습니다. 서방님. 서경준이 한참을 서 있다가 세냥이 든 주머니를 집어들었습니다. 장터에 가보겠소. 정말이십니까? 다만 사흘만 말미를 주시오. 사흘 동안 보기만 하겠소. 김씨 부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경준은 종로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는 온갖 소리로 넘쳐났습니다. 떡이요 떡, 찰떡, 송편, 인절미, 포목 사시오, 포목, 약재, 상등 약재 가져왔소. 사람들이 물결처럼 오갔습니다. 서경준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책 속에서만 보던 세상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첫째 날 서경준은 장터 구석구석을 걸어 다녔습니다. 포목점 앞에서 비단값을 물었다가 상인에게 핀잔을 들었습니다. 사지도 않을 거면서 왜 묻는 겁니까? 둘째 날 서경준은 장터의 구조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싸게 사서 저녁에 비싸게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저녁에 남은 물건을 헐값에 떠넘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이 파하면 길바닥에 버려지는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깨진 옹기, 찢어진 한지, 시든 나물, 부러진 빗자루.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셋째 날 서경준은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장터 동쪽 끝에 한지를 파는 가게가 세 곳 있었습니다. 이 가게들에서 한지를 재단하고 남은 자투리 조각이 매일 쏟아져 나왔습니다. 너무 작아서 쓸 데가 없어 그대로 버려지는 종이 조각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서경준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종이. 글씨를 쓸 수 있는 종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종이. 선비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 한지 자투리를 모아서 부채를 만들면, 편지지를 만들면, 거기에 내 글씨를 쓰면, 서경준은 글씨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5번 과거에 떨어졌지만 글씨만큼은 시관에게 칭찬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 어머니에게 배운 매화 그림 솜씨도 있었습니다. 이거다. 서경준의 입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새방으로 돌아온 서경준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세냥은 아직 쓰지 않겠소. 그러면 어떻게? 돈을 쓰기 전에 먼저 공짜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소. 김씨 부인이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남편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보는 살아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경준은 정영감을 찾아갔습니다.
영감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말해보게. 한지 가게에서 버리는 종이 자투리, 그것을 가져와도 되겠습니까? 정 영감이 눈을 가늘게 뜨며 웃었습니다. 버리는 물건을 주워 오는데 돈이 드나? 안 드니까 하려는 겁니다. 허허, 자네 눈이 뜨이기 시작했구먼. 정 영감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좋네, 좋아. 그런데 주워다가 뭘 하려는 건가? 부채를 만들겠습니다. 한지 자투리를 풀로 이어붙이고 대나무 살은 뒷산에서 꺾어오겠습니다. 거기에 제 글씨와 매화 그림을 넣으면 세상에 하나뿐인 부채가 됩니다. 정 영감이 한참 동안 서경준을 바라보더니 무릎을 다시 한 번 쳤습니다. 이 사람아, 그 머리를 그동안 어디에 숨겨두었던 건가? 허허허. 해볼 만하겠습니까? 해볼 만하고 말고. 한지 자투리는 내가 가게 주인들에게 말해두지. 가져가라고. 서경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좋소. 내 한번 해보리다. 그날 밤 서경준은 처음으로 책을 덮었습니다. 대신 아내에게 풀 끓이는 법을 물었습니다. 부인, 쌀풀 좀 쑤어줄 수 있겠소? 쌀풀이요. 갑자기 왜요? 종이를 붙여야 하오. 김씨 부인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남편이 무언가 시작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기꺼이 풀을 쑤어 주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서경준은 뒷산으로 올라가 대나무를 베었습니다. 한양 뒷산의 중림에서 고든 대나무를 골라 칼로 째어 부채살을 만들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장터 한지 가게 세 곳을 돌며 종이 자투리를 자루 가득 받아왔습니다. 가게 주인들은 버릴 것을 가져간다니 오히려 반가워했습니다. 이 양반이 이 쓸모없는 것을 뭐에 쓰려고? 글쎄, 미친 선비 아닌가. 그날 밤부터 서경준의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지 자투리를 크기별로 분류하고 쌀풀로 이어붙여 부채, 크기의 종이를 만들었습니다. 이어붙인 자리에는 매화 가지를 그려 이음새를 가렸습니다. 그리고 부채 한 면에 정성스레 한시를 적었습니다. 월화독작. 달빛 아래 홀로 술잔을 기울이니 글씨가 물 흐르듯 유려했습니다. 5번 과거에 떨어졌을지언정 글씨만큼은 일품이었습니다. 첫 번째 부채가 완성되었을 때 김씨 부인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세상에, 서방님. 이것이 정말 버린 종이로 만든 것이에요. 그렇소. 어쩜 이렇게. 한지 가게에서 파는 부채보다 훨씬 멋지잖아요. 서경준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물건이란 재료가 아니라 정성이 만드는 것 아니겠소. 이렇게 서경준의 장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선비가 책을 놓고 부채살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한 걸음. 그것은 서경준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한 걸음이기도 했습니다. 부채 10자루를 완성한 서경준이 장터에 나간 것은 닷새 후였습니다. 돗자리 하나 깔고 부채를 펼쳐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한나절이 지나도 단 한 자루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저 양반이 뭐 하는 거야? 미친 선비가 부채를 팔고 있네. 가을의 부채라니, 참. 사람들이 킥킥거리며 지나갔습니다. 서경준의 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 가을의 부채를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한숨을 쉬며 돗자리를 거두려는데 누군가가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어르신, 이 부채 글씨가 참 좋습니다. 16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었습니다. 때가 묻은 얼굴의 옷은 누더기였지만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글씨를 아느냐? 글씨는 모르지만 멋진 것은 압니다. 이 그림도 예쁘고요. 허허, 고마운 말이구나. 그런데 넌 누구냐? 저요? 저는 만득이라고 합니다. 장터에서 집 날라주고 밥 얻어먹고 살아요. 부모는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없었어요. 서경준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5살 동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배가 고프겠구나. 항상 고프죠. 만드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배고픔조차 대수롭지 않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서경준이 세냥에서 삼전을 꺼내어 만드기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으로 밥 한 끼 먹어라. 에이, 어르신이 더 가난해 보이는데요. 괜찮아요.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 밥 사주면 안 되느냐. 받아라. 만드기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경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장터에서 수년을 살았지만 처음 보는 사람이 밥값을 쥐어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르신 고맙습니다. 만드기가 꾸벅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밥을 사 먹고 돌아온 만드기가 서경준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어르신,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뭘? 부채를 가을에 팔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나도 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부채를 그냥 놓고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드기가 살금살금 주위를 둘러보더니 서경준에게 귀옛말을 했습니다. 종로 큰 길에 글씨 써주는 가게가 있거든요. 거기 주인 임서방이 글씨를 못 써서 손님이 없어요. 어르신이 거기 가서 글씨를 대신 써주면서 부채를 같이 팔면 어때요? 서경준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글씨를 써주면서 부채를 판다. 그럼요. 사람들이 이 글씨를 보면 반할 겁니다. 글씨 쓰러 온 손님한테 이 글씨 쓴 부채도 있습니다. 하면 사지 않겠어요? 서경준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 녀석, 머리가 비상하구나. 장터에서 살면 눈치가 빠르죠. 헤. 이렇게 서경준과 만드기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20살 가까이 났지만 둘은 금세 형과 아우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서경준에게 만드기는 장터의 눈과 귀가 되었습니다. 어느 가게에서 무슨 물건을 얼마에 파는지, 누가 장사가 안 되어 울고 있는지, 어느 골목에 싼 물건이 숨어 있는지, 만드기는 장터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드기에게 서경준은 처음으로 만난 어른다운 어른이었습니다. 배고프면 밥을 사주고, 추우면 옷을 걱정해주고, 무엇보다 자기를 사람으로 대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르신, 저 이런 말 들은 거 처음이에요. 무슨 말? 밥 먹었느냐라는 말이요. 그 말에 서경준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장사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아이를 위해서도. 한편 정영감은 종종 서경준에게 세상의 이치를 들려주었습니다. 서서방 장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나? 좋은 물건 아닙니까? 아니, 때를 아는 것이야. 때요. 겨울이 오기 전에 솜을 사두고 봄이 오기 전에 씨앗을 사두는 것. 남들이 살 때 팔고 남들이 팔 때 사는 것. 그것이 장사의 첫째 법칙이야. 남들이 팔 때 사고 살 때 판다. 서경준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큰 승부의 열쇠가 될 것이었습니다. 만드기의 조언대로 서경준은 종로 글씨 가게 임서방을 찾아갔습니다. 임서방, 내가 글씨를 써줄 테니 가게 한 귀퉁이만 빌려주시오. 글씨를 써준다고 대신 뭘 달라는 겁니까? 자릿세는 안 내겠소. 대신 내가 쓴 글씨로 손님이 늘면 그중 한 푼만 떼어주시오. 임서방이 반신반의하며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서경준이 먹을 갈고붓을 들자 지나가던 사람들의 발길이 멈추었습니다. 저것 좀 봐. 글씨 한 번 기막히구만. 세상에 물 흐르듯 써지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글씨를 받으러 온 손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시오 선비, 우리 아버지 환갑인데
수쇼자 하나만 써주시오. 어머니, 제사에 쓸 충문 좀 써주시오. 서경주는 정성을 다해 글씨를 써주었습니다. 그리고 글씨를 기다리는 손님들에게 부채를 보여주었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이것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지에 제가 직접 매화를 그리고 한시를 적은 부채입니다. 오, 이거 참 멋지구만. 얼마요? 2전입니다. 2전, 보통 부채가 5전인데 이렇게 멋진 것이 2전이라고. 예, 재료를 아끼는 대신 정성을 넣었습니다. 부채가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3자루, 둘째 날 5자루, 사흘째에는 아침에 내놓자마자 10자루가 다 팔렸습니다. 선비 부채 또 나왔소. 이번엔 어떤 시를 적었소.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경준의 부채는 선비 부채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서경준의 수중에 15냥이 모였습니다. 3냥의 본전은 한 푼도 쓰지 않은 채로요. 버려진 종이와 뒷산의 대나무, 그리고 선비의 글씨. 그것만으로 번 순수한 이익이었습니다. 김씨 부인이 15냥을 받아 들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서방님, 세상에 이런 일이. 부인, 아직 시작일 뿐이요. 서경준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선비의 눈 위에 장사꾼의 눈이 겹쳐 떼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가을이 무르익어 단풍이 한양을 물들일 무렵이었습니다. 만드기가 숨을 헐떡이며 서경준에게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큰일입니다. 아니, 좋은 일입니다. 왜 그러느냐? 올해 경기도 땅의 감이 대풍이래요. 감이 너무 많이 열려서 값이 반토막이 났대요. 감이 대풍. 예. 광주, 이천, 여주 쪽에서 감이 쏟아져 나오는데 사는 사람이 없어서 농부들이 울고 있대요. 서경준의 머릿속에서 정영감의 말이 번쩍 스쳤습니다. 남들이 팔 때 사고 남들이 살 때 판다. 만드가 감 한 접에 얼마라고 했느냐? 한 접에 겨우 5전이래요. 작년에는 2냥이었는데. 서경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부인. 예. 15냥을 모두 쓰겠소. 네. 전부요? 감을 사겠소. 감이요? 서방님, 감을 왜요? 곶감을 만들 것이요. 김씨 부인이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경준은 15냥을 들고 경기도 이천으로 내려갔습니다. 만드기가 길동무가 되었습니다. 이천 장터에 도착하니 정말로 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농부들은 울상이었습니다. 아이고, 감이 썩어가는데 사는 사람이 없어. 올해는 망했어, 망했어. 서경준이 농부들을 찾아다니며 말했습니다. 감을 모두 사겠소. 모두요? 다 합치면 300접이 넘는데. 모두 사겠소. 한 접에 5전. 300접이면 15냥이지요. 농부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썩혀버릴 뻔한 감을 전부 사가겠다니. 세상에 하늘이 도왔구만. 농부들이 기뻐하며 감을 짊어다 날랐습니다. 서경준은 서소문 밖 셋방 근처의 빈터를 빌려 감을 널었습니다. 김씨 부인과 만드기 그리고 이웃 아낙네 서넛을 품삯을 주고 고용하여 감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감을 깎아 새끼줄에 매달아 말리시오. 곶감을 만들 것이오. 곶감이요? 이 많은 감을? 그렇소. 겨울이 오면 곶감 값이 오를 것이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미친 선비가 감을 300접이나 샀대. 전 재산을 감에 쏟아부었다면서. 저러다 다 썩으면 어쩌려고. 하지만 서경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을 깎고 매달고 말리는 작업이 보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서소문 밖 빈터가 온통 주황빛 감으로 뒤덮였습니다. 가을 햇볕에 감이 서서히 마르면서
달콤한 냄새가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자 서경준의 곶감이 완성되었습니다. 탱글탱글하고 달콤한 곶감. 하얀 분이 살짝 내려앉은 상등품 곶감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한양에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올겨울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올라오던 곶감 행상들이 큰눈에 길이 막혀 한양에 들어오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한양의 곶감이 씨가 마른 겁니다. 곶감 값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양반가에서 제사에 쓸 곶감을 구하지 못해 난리가 났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곶감 값이 10배로 뛰었습니다. 박만석도 곶감을 사들이려 했지만 이미 물량이 없었습니다. 한양에 곶감이 없다고. 예, 날이. 지방에서 올라오는 길이 다 막혔습니다. 이런 젠장. 바로 그때 만드기가 종로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곶감 있습니다. 상등품 곶감. 양반가의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얼마요? 한 접에 5냥입니다. 5냥, 작년에는 1냥이었는데 올해는 곶감이 귀하시지 않습니까? 싫으시면 다른 데서 구하십시오. 주시오. 5접만. 곶감이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300접의 곶감이 열흘 만에 동이 났습니다. 서경준의 수중에 무려 1,500냥이 모였습니다. 15냥이 1,500냥이 된 것이었습니다. 100배의 이익이 났습니다. 세상에. 김씨 부인이 엽전 더미를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만져보지 못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박만석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뭐라고? 그 거지 선비가 곶감으로 1,500냥을 벌었다고? 예, 날이. 올 가을에 감을 전부 사놓았다가 감히 내 코앞에서 그런 장사를 해. 박만석의 눈이 험악하게 빛났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서경준은 박만석에게 벌레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거상의 눈에 서경준이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서경준은 이제 1,500냥을 가진 당당한 상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드기의 정보망은 더욱 넓어졌습니다. 만드기가 장터의 짐꾼, 떠돌이, 심부름꾼들을 모아 일종의 정보 조직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봄이 되면 한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뭘까? 비단입니다. 혼수철이거든요. 양반과 교수들이 시집갈 때 비단 없으면 혼인을 못합니다. 비단이라. 비단은 어디서 오느냐? 대부분 전라도와 충청도에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어르신, 올해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전라도 비단 직조 마을에 역병이 돌았대요. 비단 짜는 아낙네들이 많이 아파서 올봄 비단 물량이 반으로 줄 거라는 소문입니다. 서경준의 눈이 빛났습니다. 물량이 반으로 줄면 값은 2~3배로 뛸 겁니다. 좋다. 지금 당장 충청도로 내려가겠다. 서경준은 1,500냥 중 1,000냥을 들고 충청도 공주로 내려갔습니다. 고향 땅이었습니다. 충청도의 비단 장인들을 찾아다니며 비단을 사들였습니다. 비단 있는 대로 다 사겠소. 아니, 이렇게 한꺼번에 사시면 어쩌려고. 내 걱정은 하지 마시오. 값은 넉넉히 쳐드리겠소. 서경준은 시세보다 약간 높은 값을 주고 비단을 사들였습니다. 정직한 거래였습니다. 비단 장인들이 기꺼이 물건을 내놓았습니다. 이 양반은 후하구만. 박만석 상단은 값을 깎아서 우리를 쥐어짜는데 한편 박만석도 같은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올봄 비단이 모자란다고? 예, 날이. 전라도 물량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좋았어. 지금 당장 충청도 비단을 쓸어다 마라.
하지만 박만석의 수하들이 충청도에 도착했을 때 이미 좋은 비단은 서경준이 다 사간 뒤였습니다. 날이 비단이 없습니다. 없다니. 어떤 선비가 먼저 와서 다 사갔습니다. 그 선비의 이름이 뭐냐? 서경준이라고. 또 그놈이야. 박만석이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봄이 깊어지자 혼수철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비단값이 치솟았습니다. 한양의 양반가에서 혼수 비단을 구하지 못해 난리가 났습니다. 서경준은 비단을 적정 가격에 풀었습니다. 터무니없이 높은 값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박만석이 평소 부르던 가격보다 오히려 조금 낮게 잡았습니다. 아니, 비단값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예, 혼수 준비하시는 분들이 너무 고생하시길래 욕심을 부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종로에 양심 있는 비단 장수가 나타났대. 박만석보다 값도 싸고 품질도 좋다면서. 거기서 사야지. 왜 비싼 데서 사? 박만석의 비단 가게에 파리가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이게 어찌 된 거냐? 박만석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서경준은 비단 장사로 다시 큰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수확이 있었습니다. 한양 장터 상인들의 마음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서방은 다르다니까. 우리한테도 공정하게 대해주잖아. 박만석 같은 놈한테 시달리다가 저런 사람을 만나니 살맛이 나네. 가난한 상인들이 서경준의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서경준은 더 이상 미친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장터의 영웅이었습니다. 봄이 저물고 여름이 왔습니다. 서경준의 수중에는 어느덧 5,000냥이 넘는 돈이 쌓여 있었습니다. 서소문 밖 허름한 새방을 벗어나 종로 근처의 작은 집을 장만했습니다. 마당이 있는 기와집은 아니었지만 바람이 들어오는 구멍 없는 온돌이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부인, 이제 동희에게 고기를 먹일 수 있겠소. 서방님. 김씨 부인이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동희가 난생 처음 고기 반찬을 먹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고기예요? 너무 맛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서경준도, 김씨 부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만드기에게도 새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누더기를 벗은 만드기가 어색해하며 자꾸 옷깃을 만졌습니다. 어르신, 이거 진짜 저한테 주는 거예요? 당연하지. 내가 없었으면 나는 아직도 장터구석에서 부채 들고 쭈뼛거리고 있었을 거다. 어르신. 만드기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장터의 상인들이 축하했습니다. 서방, 이제 한양에서 한 자리 하는 거 아닌가? 허허, 아직 멀었습니다. 정영감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방, 잘했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 무엇입니까? 자만이야. 장사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경쟁자가 아니라 자만이라네. 잘 나갈 때 조심하는 법이야. 명심하겠습니다. 서경준은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이 정도면 됐다는 안도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박만석이 이를 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는 못 참겠다. 박만석이 독한 술을 들이키며 이를 갈았습니다. 거지 선비 주제에 내 밥그릇을 건드려? 내가 누군지 보여주마. 박만석의 눈이 뱀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한양 최고의 거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만석은 먼저 이 좌수를 찾아갔습니다. 이 좌수 날이 요즘 종로 장터의 서경준이라는 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건 아시지요? 알지, 알고 말고. 그 거지 선비가 갑자기 큰 장사를 하고 있다면서. 날이 저 자를 가만두면 안 됩니다.
저런 놈이 크면 우리 모두 위험합니다. 이 좌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위험하긴. 그 녀석이 뭐가 대단하다고. 날이 벌써 장터 상인들이 그놈 편에 서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종로 장터에서 제 상단이 밀리면 나리에게 바치는 것도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이 좌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박만석의 뇌물이 끊기면 자신의 호화로운 생활도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건가? 나리의 권한으로 서경준에게 특별상업세를 매겨주십시오. 그리고 장터에서 거래하는 상인들에게 압력을 넣어 서경준과 거래하는 자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알려주십시오. 그 정도야 어렵지 않지. 이 좌수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오. 그럼 조현감 나리도 움직여야 합니다. 박만석은 조현감에게도 손을 썼습니다. 열냥을 뇌물로 건네며 말했습니다. 현감 나리 서경준이라는 자가 무허가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좀 해주십시오. 조현감이 은을 만지작거리며 씩 웃었습니다. 무허가, 허허, 그거 참 좋은 빌미구먼. 내가 포조를 보내지. 이렇게 3마리의 뱀이 한꺼번에 서경준을 물려고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타격은 세금이었습니다. 이 좌수가 서경준에게 통상의 5배에 달하는 상업세를 매겼습니다. 이게 무슨 세금입니까? 다른 상인들보다 5배나 많지 않습니까? 규정이 바뀌었어. 신규 상인에게는 특별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 그런 규정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규정이야. 싫으면 장사를 접든가. 이 좌수가 부채질을 하며 코방귀를 뀌었습니다. 두 번째 타격은 거래 차단이었습니다. 박만석이 장터 상인들에게 하나하나 경고를 보냈습니다. 서경준에게 물건을 파는 자, 서경준에게서 물건을 사는 자. 나와 적이 되는 줄 알아라. 하지만 박주사 나리. 뭐, 불만 있어. 내 돈 빌려간 거 당장 갚을 테냐. 상인들이 하나둘 서경준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 서서방 덕분에 살겠다고 말하던 사람들이 눈을 피했습니다. 서서방, 미안하네. 나도 먹고 살아야 해서. 이해합니다. 괜찮습니다. 서경준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칼로 베는 듯 했습니다. 세 번째 타격이 가장 잔인했습니다. 조현감이 포조를 보내 서경준의 창고를 급습한 것이었습니다. 무허가 상행위 단속이다. 물건을 모두 압수한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저는 정당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닥쳐, 현감 나리의 명이다. 포졸들이 서경준의 창고를 뒤져 비단과 물건을 모두 실어갔습니다. 안 됩니다. 그 물건은 제 전 재산입니다. 서경준이 매달렸지만 포졸에게 밀쳐져 땅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그때 만드기가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만드가 물건을 빼앗겼다. 어르신, 제가 현감관아에 가서 따져보겠습니다. 안 돼, 위험하다. 하지만 만드기는 이미 뛰쳐나간 뒤였습니다. 혈기왕성한 소녀는 관아로 달려가 소리쳤습니다. 현감 나리, 이건 부당합니다. 서선비는 정당한 장사를 했습니다. 조현감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이놈이 뭐냐? 거지 주제에 관하여서 소란을 피워. 거지가 아닙니다. 이놈을 잡아가둬라. 관아 소란죄로 곤장 20대. 만드기가 포졸에게 붙잡혀 끌려갔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만드기의 외침이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장터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서경준이 파는 비단이 불량품이었다는 거 알아? 뭐, 정말. 박만석 상단에서 조사했는데 서경준이 판 비단에 물을 먹여서 무게를 속였대. 세상에 그 양심 있다던 선비가 누명이었습니다.
박만석이 퍼뜨린 거짓 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칼보다 빠르고 독보다 무서웠습니다. 어제까지 서경준을 영웅이라 부르던 사람들이 돌변했습니다. 속았구만, 속았어. 역시 선비가 장사를 하면 안 돼. 그 놈의 비단 때문에 우리 딸 혼수가 엉망이 됐다고. 서경준은 변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물건은 압수당하고 만드기는 잡혀가고 거래처는 끊기고 소문은 나빠지고 사면초가였습니다. 이 좌수가 비웃었습니다. 체면이 목숨보다 중하다면서 이제 체면이 어디로 갔나 보자. 박만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지 선비 주제에 한양장터를 넘보다니. 분수를 몰랐어. 조현감이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관아에 대들면 어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줬으니 다시는 까불지 못할 거야. 3마리의 뱀이 승리의 술잔을 나눴습니다. 서경준은 텅 빈 집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5,000냥이 넘던 재산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물건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람도 없었습니다. 만드기는 관아에 갇혀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이웃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것 봐, 선비가 장사하면 안 된다니까. 김씨 부인이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서방님, 괜찮으십니까? 서경준이 쓰게 웃었습니다. 부인, 미안하오. 당신이 은비녀를 팔아 만든 새냥으로 시작한 장사가 이 꼴이 되었소. 차라리 그리나 익을 걸 그랬소. 주제넘게 장사판에 뛰어들어서 이 모양이니. 서경준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 방울, 2방울. 눈물이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장사도 안 되고 과거도 안 되고 나는 대체 뭘 할 수 있는 사람인 겁니까? 김씨 부인이 서경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그래도 서방님은 한 가지를 하셨잖아요. 뭐려? 만드기한테 밥을 사주셨잖아요. 가난한 상인들에게 공정한 값을 쳐주셨잖아요. 서방님은 돈을 벌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잃지 않으셨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요? 결국 다 빼앗겼는데 빼앗긴 것은 돈이지 마음이 아닙니다. 김씨 부인의 말에 서경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내의 눈이 맑았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그 순간 창밖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울지 마세요. 동이었습니다. 문틈으로 아버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곡이 없어도 괜찮아요. 아버지가 웃으면 돼요. 서경준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동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울지 않겠다. 아비는 울지 않겠다. 하지만 그 밤 서경준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밤이었습니다. 만드기의 어르신 하는 외침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경준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넷째 날 새벽 잠을 이루지 못한 서경준이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우물가에서 정영감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장사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이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 서경준이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은 무엇이었나? 부채를 만들어 팔았다. 감을 사서 곶감을 만들었다. 비단을 사서 되팔았다. 물건을 팔았다. 물건을. 하지만 정영감님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이라고. 서경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 빛났습니다. 사람의 마음. 박만석의 마음은 무엇인가? 탐욕. 박만석은 돈이라면 눈이 뒤집히는 자였습니다. 돈 앞에서는 판단력을 잃는 자였습니다. 이 좌수의 마음은? 헛새.
이좌수는 체면이라면 목숨도 거는 자였습니다. 남들 앞에서 자신이 대단한 양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혈안이 된 자였습니다. 조현감의 마음은 욕심, 관직을 이용해 배를 불리는 것밖에 모르는 자였습니다. 더 큰 뇌물, 더 큰 이권 앞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자였습니다. 서경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렇다. 그들의 약점은 그들 자신이다. 탐욕을 가진 자는 탐욕으로 무너진다. 허세를 부리는 자는 허세로 무너진다. 욕심이 큰 자는 욕심으로 무너진다. 그들을 이기려면 더 센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으면 세상에 못할 것이 없다. 서경준은 정영감을 찾아갔습니다. 영감님, 서방. 사흘 만이구먼. 얼굴이 많이 상했네. 영감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말해보게. 박만석이 가장 눈독을 들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영감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자네, 뭔가 생각해낸 모양이구먼? 예. 박만석이 가장 탐내는 것이라. 약재야. 인삼이요? 그렇네. 박만석은 오래전부터 인삼 독점을 노리고 있었어. 인삼은 청나라에 수출하면 10배 이상 남거든. 하지만 인삼 거래는 조정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못 대고 있지. 만약 인삼을 대량으로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박만석이 전 재산을 걸고 달려들겠지. 그놈에게 인삼 독점은 평생의 꿈이니까. 서경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무너져 내리던 선비의 얼굴에 장사꾼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영감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좌수는 어디에 약합니까? 이좌수, 그 양반은 허세에 약하지. 자기보다 높은 양반이 칭찬하면 날아갈 듯 기뻐하고 무시하면 죽을 듯 분해하지. 그리고 조현감은 쉽지. 승진이야. 저놈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밖에 생각이 없거든. 서경준이 두 손을 모아 합장하듯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치밀한 계획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탐욕에는 더 큰 미끼를, 허세에는 더 높은 자리를, 욕심에는 더 달콤한 약속을. 영감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뭔가? 영감님의 옛 보부상 인맥 중에 강원도 쪽 약재상과 연이 닿는 분이 계십니까? 정영감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있지. 강릉에 사는 내 옛 동료 송첨지가 있네. 약재 거래에 밝은 사람이야. 그분에게 연락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좋네.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려나 보구먼. 허허허. 서경준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눈빛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경준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나를 믿어주시오. 서방님, 이번에 지면 진짜로 끝이오. 하지만 이번에는 지지 않을 것이오. 김씨 부인이 한참 남편의 눈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방님의 눈이 달라졌어요. 처음 장터에 나갈 때 그 눈빛이에요. 아니, 그때보다 더. 부인, 가세요, 서방님.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서경준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에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박만석, 이좌수, 조현감. 너희들의 탐욕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서경준의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하나, 박만석의 탐욕을 이용한다. 둘, 이좌수의 허세를 이용한다. 셋, 조현감의 욕심을 이용한다. 넷, 이 셋이 서로를 물어뜯게 만든다.
서경주는 남은 돈 중에서 100냥을 긁어 모았습니다. 김씨 부인이 바느질 삭스로 모아둔 비상금이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종잣돈이요. 알고 있어요. 다녀오세요. 서경주는 먼저 정영감의 소개로 강릉의 송첨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송첨지에게 부탁했습니다. 송첨지, 가짜 인삼거래 문서를 하나 만들어 주시오. 가짜 문서, 강원도 산삼 채취 계약서 형식으로 산삼 1000근을 확보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이오. 그런 문서를 왜? 미끼입니다. 탐욕스러운 자에게 던질 미끼. 송첨지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크게 웃었습니다. 허허, 재미있는 양반이구먼. 좋소, 해드리지. 서경주는 또 하나의 준비를 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와 장터에서 조용히 소문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만드기가 갇혀있는 사이, 만드기가 만들어 놓은 정보망, 장터의 짐꾼들과 떠돌이들이 서경준을 도왔습니다. 만드기에게 밥을 얻어먹은 저기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선비님이 시키는 대로 할 테니 빨리 만드기 형을 구해주세요. 서경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드시 구하마. 하지만 지금은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아이들이 장터 곳곳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속삭이듯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승부의 막이 올랐습니다. 며칠 후 한양 장터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들었어. 강원도 깊은 산에서 산삼 1000근이 나왔대. 1000근, 산삼이 1000근이라고? 어떤 선비가 강원도 산골 마을과 독점 계약을 맺었다는 거야. 그 선비가 누군데? 몰라. 근데 그 양반이 한양에 와서 거래처를 찾고 있다더라. 이 소문이 박만석의 귀에 들어가는데 사흘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뭐, 산삼 1000근. 박만석의 눈이 번쩍 뒤집어졌습니다. 산삼 1000근이면 청나라에 수출할 경우 수만 양의 이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선비가 누구냐? 당장 찾아내. 예, 나리. 박만석의 수하가 뛰어다닌 끝에 알아낸 것은 종로, 어느 주막에 묵고 있는 송첨지라는 강원도 약재상이었습니다. 사실 송첨지는 서경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박만석이 직접 송첨지를 찾아왔습니다. 송첨지라고? 산삼건이 사실이요? 송첨지가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사실이지요. 계약서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는 아무에게나 넘기지 않소. 얼마요? 얼마를 원하시오? 총 10,000냥이면 거래하겠소이다. 산삼 1000근의 시세가 청나라에서 얼마인지 아시지요? 최소 50,000냥. 10,000냥 투자해서 50,000냥을 벌 수 있는 기회요. 박만석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탐욕이 이성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를 보여주시오. 송첨지가 정교하게 만든 가짜 계약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강원도 산골 마을 촌장의 도장과 증인 서명까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박만석이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좋소, 하겠소. 그러나 박만석에게 10,000냥은 부담이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마침 서경준에게 쏟아부은 타격 작전에 돈을 많이 쓴 터였습니다. 박만석은 이 좌수를 찾아갔습니다. 이 좌수 날이 좋은 거래가 있습니다. 산삼 1000근. 청나라에 넘기면 50,000냥입니다. 50,000냥. 이 좌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날이 이 거래에 함께 투자하시면 이익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절반이라면 25,000냥. 그렇습니다. 나리께서 투자금 5,000냥만 보태주시면. 이 좌수가 움찔했습니다. 5,000냥은 그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장터에서 또 다른 소문이 돌았습니다. 들었어. 박만석이
이번에 엄청난 거래를 한다던데. 산삼천근이라면서 한양의 거상들이 다 그 거래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더라. 이 소문은 서경준이 장터 아이들을 시켜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이 좌수의 허세가 발동했습니다. 다른 양반들이 이 거래에 끼어들면 자기만 빠지게 됩니다.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됩니다. 좋다. 내가 투자하지. 안동희 씨 좌수가 돈이 없어서 빠질 수는 없지. 이 좌수는 집을 저당 잡히고 빚까지 내어 5천냥을 만들었습니다. 박만석은 조현감에게도 손을 뻗었습니다. 현감 날이 이번 거래에 동참하시면 승진에 도움이 될 겁니다. 산삼 수출로 조정에 공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조현감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승진이라고? 그거 참. 나리께서 투자금 2천냥만 보태주시면 거래가 성사되었을 때 산삼 일부를 조정에 바치는 형식으로 나리의 공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조현감은 관아의 세금 창고에서 2천냥을 빼돌렸습니다. 공금 횡령이었습니다. 이렇게 박만석 3천냥, 이 좌수 5천냥, 조현감 2천냥, 총 만냥이 송첨지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송첨지는 산삼을 가져오겠다며 한양을 떠났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송첨지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박만석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보름이면 강원도를 다녀오고도 남는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박만석이 수아를 강원도로 보냈습니다. 사흘 뒤 수아가 허겁지겁 돌아왔습니다. 나리, 큰일입니다. 왜, 무슨 일이냐? 강원도 그 산골 마을에 가봤더니 산삼 채취 계약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마을 촌장은 그런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계약서가 가짜입니다. 뭐라고 가짜라니? 박만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만냥이 그때 문 앞에 편지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박만석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박 주사에게 물건을 파는 것이 장사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이 장사라 했습니다. 당신은 남의 탐욕은 이용할 줄 알았으나 정작 당신의 탐욕은 보지 못했습니다. 만냥 중 당신이 나와 장터상인들에게서 부당하게 빼앗은 돈은 돌려받겠습니다. 나머지는 당신이 고리대금으로 착취한 상인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장터의 거지 선비 서경준 올림. 서경준, 이것이 전부 그 거지 선비 놈의 짓이란 말이냐. 박만석이 편지를 구겨주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소식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이 좌수에게도 같은 편지가 배달되었습니다. 이 좌수 나리에게 체면이란 남이 세워주는 것이지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나리의 8대조 영의정 할아버지께서 이 모습을 보신다면 어찌 생각하실까요? 빚을 내어 투기에 뛰어든 양반이 진정한 양반입니까? 이런 수모를 이 좌수가 편지를 찢으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집을 저당 잡히고 빌린 5천냥. 그것을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조현감에게는 더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경준이 조현감의 공금 횡령 사실을 정리한 문서를 한성부 관찰사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현감 조익수가 관아 세금 2천냥을 사사로이 빼돌려 인삼 투기에 사용한 정황이 있사옵니다. 관찰사의 조사관이 들이닥쳤습니다. 현감 조익수, 관아 세금 장부를 내놓으시오. 아니 이게. 조현감은 장부를 조작하려 했지만 이미 서경준이 포졸 중 한 명을 포섭해 원본 장부의 사본을 확보해 둔 뒤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공금 횡령이구먼. 아닙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박만석이 시킨 것입니다. 조현감이 살려달라고
박만석을 팔아넘겼습니다. 뭐, 내가 시켰다고. 입에 은망덕한 놈. 박만석이 격분했습니다. 누가 누구더러 배은망덕이야. 내 놈이 뇌물을 먹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 둘이 서로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이 좌수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박만석한테 쏟은 것이다. 그놈이 좋은 거래라고 꼬드긴 것이지. 내가 어찌 알았겠느냐. 이 좌수 당신도 한패 아닌가. 투자금 5천냥 내놓은 것은 당신 의지 아니었소. 세 사람이 서로를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마리의 뱀이 서로의 꼬리를 물어뜯는 꼴이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한성부 판관 앞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조현감은 공금 횡령죄로 관직을 빼앗기고 귀양을 갔습니다. 곤장 40대에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끌려나가며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욕심 때문에 이 꼴이 되다니. 이 좌수는 빚을 갚지 못해 집이 넘어갔습니다. 체면이 목숨보다 중하다던 양반이 새빵으로 쫓겨났습니다. 안동희 씨 좌수가 새빵살이를 한다면서 허세가 제 무덤을 팠구먼. 길거리의 사람들이 혀를 찼습니다. 가장 비참했던 것은 박만석이었습니다. 3천냥을 날린 것도 모자라 그동안의 고리대금과 시세 조작, 매물수수 행위가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조현감이 살아남으려고 박만석의 모든 비리를 털어놓은 것이었습니다. 가산이 몰수되었습니다. 12채의 창고, 10곳의 점포, 50명의 하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종로거리에서 호의호식하던 거상이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비단옷은 벗겨지고 은가끈은 풀려나갔습니다. 지나가던 상인들이 욕을 뱉었습니다. 이놈이 우리한테 얼마나 뜯어먹었는데. 꼴 좋다. 꼴 좋아. 탐욕에 눈이 멀어 가난한 상인들을 짓밟고 뇌물로 관할을 움직이고 장터를 제 놀이판으로 만들었던 자의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그리고 만드기가 풀려났습니다. 조현감이 파직되면서 억울하게 가둬둔 사람들이 모두 석방된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만드기가 달려와 서경준에게 안겼습니다. 어르신, 저는 울음을 터뜨리는 만드기의 등을 서경준이 토닥여 주었습니다. 고생했다, 만드가. 어르신이 구해주실 줄 알았어요. 어르신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니까. 서경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서경준은 장터 상인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만냥 중 자신의 피해 복구비를 제하고 남은 돈을 상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박만석에게 고리대금으로 착취당한 상인들, 가게를 빼앗긴 상인들에게 돌려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원래 여러분의 것이었습니다. 서방. 상인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장터의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경준은 종로 장터에 작지만 단단한 상단을 꾸렸습니다. 공명상단. 공정하고 명명백백한 장사를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큰 부자는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터 상인들에게 공정한 값을 치르고 가난한 이에게는 외상도 내어주는 모두에게 존경받는 장사꾼이 되었습니다. 만드기는 서경준의 오른팔이 되었습니다. 그를 배워 장부를 쓸 줄 알게 되었고 언젠가는 자기 가게를 열겠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김씨 부인은 더 이상 삭바느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 아낙네들에게 바느질을 가르치며 그들이 스스로 벌어먹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동희는 서당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닮아 글씨를 잘 썼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작지만 따뜻한 기와집 마당에서 서경준의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정영감도 만드기도 이웃 상인들도 함께였습니다. 상 위에는 고기 반찬이 있었고 동희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서당에서 1등을 했어요.
그래, 장하구나. 서경준이 동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정영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서방, 이제 장사란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지라는 말을 알겠나? 서경준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예, 영감님. 이제 알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서 잘 익은 감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허름한 새방에서 책만 읽던 가난한 선비. 글은 밝았으나 세상은 몰랐던 사내. 그 사내가 지금은 따뜻한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고 있었습니다. 눈이 밝아진 것은 책을 놓았을 때가 아니라 사람을 읽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체면이란 남이 세워주는 것이지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정영감의 그 말이 맞았습니다. 서경준은 체면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진짜 체면을 얻었습니다. 선비의 고집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선비다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탐욕을 심으면 파멸을 거두고 정직을 심으면 존경을 거두는 법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는 것은 남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남의 아픔을 헤아리는 것이었습니다. 글만 읽는 것이 선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것이 진짜 선비인 법이지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는 것은 남을 이용하는 기술이 아니라 남의 아픔을 헤아리는 따뜻함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따뜻하고 지혜로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